안녕하세요. 헬스 진행의 양혜선입니다. 각종 설문조사에서 새해 꼭 이루고 싶은 목표로 건강과 다이어트가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들은 한 달도 가지 않아서 실패하기가 쉬운데요.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는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신만의 동기를 찾고요. 또 주위에게 다이어트를 시작했다고 알립니다. 또 하루에 먹었던 모든 것들을 기록하는 다이어트 일기를 작성하고요. 운동을 할 때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물을 많이 마시는 건데요. 하루에 2리터, 그러니까 물 8잔 정도를 충분히 마셔주시고요. 따뜻한 물보다는 차가운 물이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찬물로, 음료수보다는 냉물을 마시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아침 공복 시에 마시는 이 물 한 잔이 우리 소화를 도와서 변비를 예방해준다고 합니다. 식사 전에 허기를 달랠 때도 이 물 한 컵으로 과식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간단한 수칙으로 올해는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헬스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가 중풍으로 알고 있는 뇌졸중. 하지만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중풍과는 다른 질환입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 생기는 뇌출혈로 구분이 되는데 혈관계 질환이 주 원인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뇌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게 되면 혈관의 위치와 경과된 시간에 따라 안면마비나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뇌경색은 3시간 이내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아야만 심각한 뇌손상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뇌손상을 통해 발생하는 다른 후유증도 막을 수 있습니다. 뇌경색 환자의 약 90%가 3시간 이내 병원을 찾지 못해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는 뇌경색의 정확한 증상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뇌졸중은 자신의 생활 습관이 반영되는 정직한 병으로 흡연과 음주에 노출이 잦은 남성들에게 주로 발생하지만 최근 여성 흡연자 수의 증가와 경구 피임약 복용의 증가로 남녀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뇌졸중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치료법까지 알아봅니다. 구체적으로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뇌졸중이라는 말보다는 뇌혈관 질환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뇌에 우리 혈액과 영양분을 공급하는 혈관에 고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뇌혈관이 막히게 되거나 터지게 돼가지고 그 영양을 공급하고 기능을 해줘야 될 뇌 조직이 고장이 나면 마비가 온다든지 의식을 놓친다든지 언어장애가 온다든지 그런 이제 넓은 질환들을 다 뇌혈관 질환,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뇌졸중 발병 전에 나타나는 예상 징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가장 흔한 경우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왔다가 풀린다든지 또는 말이 얻어냈다가 좋아진다든지 또는 갑자기 어지러웠다가 회복이 된다든지 물체가 겹쳐보였다 좋아진다든지 어떠한 증상이든 간에 갑자기 신경학적인 증상 좀 용어가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마비라든지 언어장애라든지 의식장애 같은 게 갑자기 나타났다가 좋아지는 거를 저희들이 일과성 뇌중풍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풍이 왔다가 좋아졌다는 거죠. 외에 뇌졸중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식습관과 같은 생활 습관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은 정직한 병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위험인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고혈압입니다. 뇌졸중하면 고혈압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있는 분들이 뇌졸중의 발생에 가장 이 위험도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남자들한테 또 문제가 되는 거는 뭐가 될 것 같습니까? 흡연이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담배입니다. 거기서도 뇌졸중, 특히 남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고혈압하고 흡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을 잇는 게 누구나 알고 있겠지만 당뇨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장질환, 특히
연세가 드시면은 심장이 부르르 떨리는 심방세동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 그 심방세동 같은 경우는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거의 10배 가까이 올리는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됩니다. 비만이라는 뿌리를 가지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대사증후군 환자들도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고요. 진단이 굉장히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치료는 그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치료법도 뭐 오늘 종일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뇌경색의 치료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치료법을 이야기할 때 급성기 치료, 지금 마비가 생겼을 때 치료하고 또 병을 예방하는 입장에서의 치료가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게 급성기 치료죠. 마비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첫째는 병원에 환자분들이 빨리 와줘야지 됩니다. 그래서 3시간 이내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 혈전용해제를 써서 막힌 혈관을 뚫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이제 10여 년 정도 저희가 이제 널리 쓰고 있는 방법이고요. 주사로 쓰는 방법도 있고 더불어서 직접 막힌 혈관에 관을 넣어가지고 막힌 부분을 뚫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6개월 정도 후에 환자분들의 예후가 쉽게 말씀드려서 누워있을 분을 우리가 그래도 부축받고 걸어다닐 수 있게 도와드릴 수가 있고 또 심한 마비가 있던 분들을 일상을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돌려드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기 때문에 응급실에 환자가 실려오면 가장 우선적으로 고져야 하는 게 바로 이 혈전용해제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시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3시간 늦어도 6시간까지는 병원에 와주셔야 되는데 저희 병원의 예를 보더라도 아직은 20%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시간을 다퉈서 병원에 빨리 오면 혈전용해제를 쓰는 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병의 원인에 맞게 혈관 안에 찌꺼기가 이제 고이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들을 우리가 이제 쓰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급성기 치료의 가장 중요한 열쇠고요. 이제 한번 이렇게 치료를 받은 분들의 경우에 재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치료는 우리가 2차 예방이라고 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직 이제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처럼 건강하신 분들의 우리가 뇌졸중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건 또 1차 예방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시간이면 좀 긴 시간 같은데요. 왜 환자들이 그 시간 안에 올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참 안타깝죠. 20% 정도의 환자만이.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10%가 채 되질 않거든요. 그 이유가 많은 분들이 뇌졸중의 증상을 아직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뇌졸중학회에서 5손가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졸중의 증상 5가지를 잘 알려드려서 많은 분들이 가급적 빨리 병원에 오실 수 있도록. 그러면 요즘 모든 병원들이 신경과 전문의들이 있는 병원들은 응급의료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증상은 첫 번째는 갑작스러운 마비입니다. 갑작스럽게 한쪽 기운이 빠진다든지 걸음이 이상하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빨리 병원으로 오시는 게 중요하죠. 이제 두 번째는 갑작스러운 의식장애입니다. 갑자기 혼수에 빠진다든지 또 언어장애, 갑자기 말을 못하는 경우죠. 굉장히 제가 갑자기란 말을 많이 드리는데 네. 뇌졸중의 특성이 이런 증상들이 갑자기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장애가 오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시야장애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물체가 2개를 겹쳐 보인다든지 우리 극장에 갔는데 누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안 보여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경우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시각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보행장애입니다. 말 그대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비틀 거린다든지 갑자기 어지러워서 중심을 못 잡고 자꾸 쓰러진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극심한 두통입니다. 내 평생 이렇게 심하게 아파본 적이 없는 그런 두통인 경우는
뇌거미막하 출혈이라는 아주 심각한 뇌출혈의 증상을 시사하기 때문에 아주 응급을 요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5가지 마비, 의식과 언어장애, 그 다음에 시각 또는 시야장애, 그 다음에 심한 어지럼증, 그리고 아주 극심한 두통, 이 5가지를 저희가 뇌졸중 환자들의 가장 중요하고도 흔한 증상으로 생각을 하고 거듭 반복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손 따고 기다리시지 말고요. 빨리 병원에 오셔야만이 막힌 혈관을 뚫어서 정상적인 기능 또는 최소한의 뇌 손상을 우리가 입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빨리 왔을 때 우리가 이제 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환자분은 굉장히 젊은 여자 환자분인데요. 가족들이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굉장히 빨리 병원에 모시고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1시간 만에 도착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혈전용해제를 정맥 주사와 동시에 뇌혈관에 직접 관을 넣어가지고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해서 지금은 아주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거는 어떤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심장 질환이 있다든지 뇌졸중이 오면은 바깥 출입도 안 하고, 네. 특히 이제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는 이제 나가면 풍 걸린다고 집안에 가만히 계셨는데, 네. 뇌졸중의 가장 기본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일주일에 3번 정도, 그러니까 3번 이상이죠. 네. 30분 정도의 충분한 걷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술, 담배는 당연하게 멀리해야 되고요.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치료 이후에 후유증도 치료가 가능한가요? 네. 저는 환자분들께 뇌졸중을 자동차 사고하고 비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접촉사고도 자동차 사고고요. 우리 인명사고도 자동차 사고에 들어가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뇌졸중 후의 회복은 얼마나 뇌 손상이 나타났는가에 따라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뇌졸중의 증상이 아주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풀어지는 경우, 일과성 뇌중풍의 경우에는 아무런 장애가 남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고요. 경미한 뇌졸중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처음 1, 2주간은 증상이 조금은 진행을 합니다. 그건 뇌가 붓고 신경 조직이 상해 있기 때문에 마치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마비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2개월에서 6개월에 걸쳐서 아주 서서히 회복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치명적인 뇌졸중,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에 비교드린 것처럼 엔진이 고장나고 차가 멈추게 되는 정도의 큰 사고일 경우는 어쩔 수 없는 신경계 손상이 남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합병증의 관리, 폐렴이라든지 욕창이라든지 관절 구축을 막아드리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이 그런 의학적인 합병증을 해서 더 고통을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의 뇌졸중 환자들은 통상적으로 병후 2개월에서 6개월 정도 범위에 걸쳐서 충분한 회복을 보이게 됩니다. 네, 치료 이후에 재발하지는 않나요? 뇌졸중의 가장 큰 문제가 재발이죠. 뭐든지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게 좋으니까 135라고 저는 가르쳐 드립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면 3분 중에 1분이 재발을 합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이 어려운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재발을 막기 위해서 바로 처음에 강조드린 위험인자, 그러니까 이제 근본이 되는 혈관의 고장을 일으킨 원인들을 해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같은 위험인자를 조절을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혈관 안에, 그야말로 동맥경화, 혈관 안에 때가 끼인다고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동맥경화를 막는 적절한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까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넓혀드려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관을 넣는다든지 풍선을 넣는다든지 또는 수술을 통해서 혈관을 넓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에 따라서 굉장히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원인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라도 뇌졸중은 병의 특성상 재발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뇌졸중을 맞은 분들은 반드시 2차 예방이라고 부르는 병의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이 평생 동안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술, 담배를 멀리하고 꾸준한 운동이 필요할 것 같네요. 예, 그게 가장 기본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그 위에 약물 치료 그리고 의사의 검사 이런 게 더해지는 거지. 건강한 생활 습관 없이는 모든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뇌졸중의 치료는 성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복용한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네, 2차 예방, 그러니까 한 번 뇌졸중이 왔던 분들에게 아스피린 계통의 약물은 필수적인 약물입니다. 그런데 아스피린 모든 약에 빛과 그늘이 있거든요. 아스피린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위장관계 출혈, 드물게는 뇌출혈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이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는 경우, 그 경우를 우리가 1차 예방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성별과 나이에 따른 지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5세 이상의 여자분이고 심각한 위장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아스피린의 복용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남자분의 경우에는 불행하게도 아스피린 단독으로만은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45세 남자분의 경우, 여자분의 경우에도 아스피린의 득보다는 아스피린의 부작용이 더 크기 때문에 미국 뇌졸중학회 그리고 저희 대한뇌졸중학회 공히 무조건적인 아스피린의 복용은 권치 않습니다. 더욱이나 시중에 나와 있는 뇌혈류 개선제라고 부르는 많은 약들이 효과가 검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약물 치료에 뇌졸중을 맡기시기보다는 오늘 수차례 강조드리는 건강한 생활 습관, 그리고 고혈압의 관리, 그리고 남자분들은 반드시 금연이 돼야지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 위에 아스피린이 효과를 발휘하는 거죠. 네. 그 외에도 뇌졸중에 대해서 오해하는 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엔 정보의 과잉 시대잖아요. 그야말로 지식인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모든 질환이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너무 뇌졸중을 염려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눈밑이 떨린다든지 손발이 저린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사실은 뇌졸중을 나타내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피로하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눈주위가 떨린다든지 입주위가 떨리는 건데 이제 그런 증상을 너무 우려를 하고 오신다든지 또 여자분들이 손저림 많은 경우가 사실은 손목 터널 안에 신경이 눌려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를 또 풍으로 오인하고 잘못 또 너무 염려를 하시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이제 우려에서 첫째는 벗어나시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증상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거가 첫째는 중요하고요. 네, 치료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 첫 번째가 혈압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혈압 약은 평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치료 자체를 거부를 하시고 그러는데 저 안경 쓰고 있잖아요. 안경을 쓰니까 책도 보고 환자분들도 알아볼 수가 있고 하는 것처럼 고혈압 환자분들에게 저는 안경 쓰는 거라고 이해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혈압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혈압이 조절이 되는 겁니다. 혈압약을 써서 혈압이 조절이 되면 살며시 어느 날 약을 먹지 않고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고혈압의 다른 이름이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고혈압 자체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뒷목이 아프면 혈압 올라갔다고 그러잖아요. 실제 고혈압 때문에 두통이 오려면 아래혈압, 우리가 이완기 혈압이라고 부르는 게 150 정도가 될 때,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고혈압입니다. 그 정도일 때는 고혈압의 두통이 원인이라고 보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고혈압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약을 써서 혈압을 낮춰놨더니 혈압약을 먹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조절이 안 돼서 또 증상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첫 번째 가장 흔하게 우리가 범하시는 잘못인 것 같고요. 둘째는 또 약물 남용입니다. 뇌졸중에 효과적이고 인정받은 치료법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뇌혈류 개선제다, 무슨 건강식품이다, 그런 거에 너무 의존을 하시다 보면 가장 근본적인 생활습관 문제하고 가장 중요한 치료약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면들을 조금 더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너무 이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게 운동하시는 경우, 그리고 순환 좋게 한다고 사우나탕에 가거나 너무 무리한 반신욕을 하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특히 뇌 안에 혈관이 많이 좁아져 있는 분들은 무리한 사우나라든지 또는 반신욕 같은 걸 하게 되면, 우리 목욕탕 사우나 들어갔다 오시면 어때요? 아주 힘들잖아요. 네. 순간적으로 뇌혈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품을 더 악화시켜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반적인 면들을 잘 조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돼지고기, 닭고기 먹어도 되느냐고 꼭 물어보시거든요. 네. 드십시오. 매일 하루 세 끼를 돼지고기, 닭고기로 먹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거는 골고루 잘 드시는 겁니다. 저는 당뇨로 다니시는 분들한테 당뇨 환자도 잘 드시라고 말합니다. 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뇌졸중 환자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좋은 음식을 물어보시는데 좋은 음식은 없습니다. 해가 되는 짜게 먹지 않는 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고요.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뭐든지 간에 상식적인 면에서 너무 기름지지 않는 범위에서 골고루 잘 드시는 게 그런 음식을 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께 당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뭐 길게 이야기 드렸지만 그렇게 뇌졸중은 어려운 병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뇌졸중은 응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시간, 길게는 6시간 안에 증상이 발현했을 때 응급실로 오셔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증상을 거듭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는 같은 내용인데요. 뇌졸중은 예방이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위험인자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신다면 우리가 뇌졸중과 충분히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뇌졸중에 희생이 된 분들 또는 어쩔 수 없이 그런 병력을 가지고 좌절에 빠진 분들 경우에도 적절한 약물 치료를 통해서 2차 예방이 가능하고 또 신경 손상을 어떻게든 간에 줄여드릴 수 있는 좋은 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들이 너무 이렇게 음지에서 고통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응급입니다. 그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가능한 병입니다. 이 3가지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다들 건강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중에 타임 이즈 브레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뇌졸중 역시 시간과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징후가 나타나면 너무 겁먹거나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찾아오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린다고 합니다. 선생님,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비타민 섭취인데요. 이 비타민 섭취는 보충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자연 섭취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비타민이 다량으로 함유된 채소 중에 하나가 파프리카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파프리카는 색깔별로 효능이 다르다고 합니다. 빨간색 파프리카는 암을 예방하고요. 주황색 파프리카는 감기를 예방하고, 노란색 파프리카는 스트레스의 해소에 아주 효능이 좋으며, 초록색 파프리카는 철분이 많이 들어서 빈혈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파프리카는 과일처럼 먹어도 우리 몸에 좋다고 하니까요. 오늘 저녁 가족의 건강을 위해 챙겨보시는 것 어떨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건강한 소식 들고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에 관해 질문사항 있으시다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물어봐주세요. 전문의와의 자세한 상담 이어집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blind and see like me. Open up your plans and damn, you're free. I look into your heart and you'll find